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천공 기술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즉 현실 전환을 진행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목차가 있는데 저희는 필요한 DNA를 박테리아에 이콜리라 대장균에 넣어주어서 형질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DNA의 양을 증폭시킨 후에 저희가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통해서 형질 전환시켰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 DNA가 정확히 증폭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콜로니 PCR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니프랩은 나중에 저희가 도입한 DNA가 정확히 도입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시퀀싱을 맡기기 위한 용도인데요. DNA 농도를 높여주어서 시퀀싱을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디프랩은 실제로 일렉트로포레이션에 이용할 DNA 시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매우 고농도 DNA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형질 전환된 박테리아에서 DNA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전기 천공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준비한 DNA를 포유류 세포에 도입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핸들링과 제노타이핑은 쥐의 꼬리에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PCR과 전기영동을 통해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유테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쥐가 임신하고 있는 배아에 전기 천공 기술을 이용해서 DNA를 도입함으로써 나중에 개체 수준에서 형질 전환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한 실험을 견학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RNA 프랩과 RT-qPCR은 저희가 형질 전환을 통해서 유전자를 녹다운 시켰을 때 그 결과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저희 사정상 진행하지 못하여서 설명만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저희는 원하는 DNA를 박테리아, 그러니까 이콜리에 도입하여 저희가 원하는 DNA를 증폭을 시켰습니다. 먼저 대장균의 세포막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고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면 세포막에 구멍이 생기고 원하는 DNA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별 지표를 이용해서 세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벡터, 그러니까 운반체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표 두 가지인데요. 먼저 형광을 내는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shRNA라고 적혀있는 유전자는 PUEG SH10라는 유전자로 저희가 N2A 셀에 넣고자 하는 유전자입니다. 실험 과정은 먼저 플라스미드 DNA 용액과 이콜리를 아이스에, 그러니까 매우 낮은 온도에 배양한 후에 42도씨 높은 온도에 배양을 하게 되면 열이 너무 빨리 바뀜으로 인해서 세포가 투과성이 되고 DNA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배지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진 것만 1차적으로 선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엠피실린 배지에서 살아남은, 즉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있는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이콜라이만 살아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이 콜로니들을 피펫 팁으로 긁어낸 후에 2XYT 미디어에 넣어서 팁제로 배양을 하였고요. 그 이후 콜로니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콜로니 PCR은 저희가 원하는 DNA가 셀에 잘 도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 실험이고, 그 실험 과정은 먼저 튜브에 증류수 7람다를 담고 그리고 이 콜라이를 배양한 플레이트에서 콜로니 하나를 피펫 팁으로 떠낸 후 그 배지가 있는 튜브에 넣고 피페팅한 뒤 남은 한 방울을 증류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패스에 이 섞인 것들을 넣고 그리고 마스터믹스 10람다, 프라이머 R, F 각 1람다씩 그리고 주형 DNA를 1람다 튜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PCR을 30사이클 진행하였고 PCR 진행 이후에 젤을 로딩시켜서 전기영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전기영동을 진행한 사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엠네온 그린이라는 그 실험군을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저희가 음성 대조군으로 넣었던 사진입니다. 다음은 미니프랩입니다. 이제 형질 전환된 이콜라이를 고체 배지에서 액체 배지로 옮겨서 배양한 후 DNA 염기 서열 분석을 위해서 높은 농도의 DNA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미니프랩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S1 버퍼를 이용하여서 세포를 풀어주고 S2 버퍼를 이용하여서 세포막을 녹여준 후 S3 버퍼로 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4도씨에서 원심 분리를 하였고요. 상층액을 필터에 붓고 다시 원심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W와 FW라는 워싱 버퍼를 이용하여서 DNA를 씻어주었고 한 번 더 원심 분리하고 3차 증류수를 넣어서 DNA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노드롭을 이용하여서 DNA 농도를 확인하였는데요. 나노드롭은 흡광도를 이용하여서 DNA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이것은 미니프랩 DNA 농도 측정 결과인데요. 그리고 이후 DNA 시퀀싱을 맡겨서 저희가 원하는 DNA가 제대로 증폭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프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프랩은 형질전환 이콜라이를 500ml 단위로 대량 배량하여 일렉트로포레이션에서 사용할 매우 고농도의 DNA 용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500ml 2XYT 액체 배지에 엠피실린과 이콜라이를 첨가 후 배양합니다. 그 다음 보틀에 옮겨 담고 원심 분리 후 RES 버퍼를 이용하여 세포를 풉니다. 그 다음 LIS 버퍼를 이용하여 세포막을 녹여준 후 NEO 버퍼로 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필터에다가 이 용액을 부어져 있는데 먼저 필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Q 버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필터를 활성화시키는 이 용액을 붓는데 그리고 용액을 필터에 붓고 걸러지기까지 기다린 후 EQ 버퍼를 필터 가장자리부터 부어서 워시합니다. 그 후 모두 걸러지면 필터를 버리고 워시 버퍼를 이용해 한 번 더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ELU 버퍼를 위쪽 튜브에 넣어 DNA를 영출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파놀 프레시피테이션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염을 달라붙게 해서 DNA를 엉키게 하여 DNA의 순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출된 DNA에 아이소프로파놀을 넣고 EP 튜브에 넣고 원심 분리합니다. 그 후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DNA 펠렛을 건져내고 원심 분리합니다. 그 후 후드에서 상층액을 버리고 펠렛을 건조시킨 후 증류수를 첨가합니다. 여기 사진은 후드 작업입니다. 미디프랩을 이용하여 DNA 농도 측정 결과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DNA 고농도의 DNA가 측정됐다는 고농도의 DNA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고농도의 DNA를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통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용합니다. 다음은 일렉트로포레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셀에 전기적 충격을 주어 구멍을 만든 후에 DNA를 도입하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방법을 통해 얻은 DNA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먼저 실험실에서 준비된 DNA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이 일렉트로포레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셀의 수나 DNA의 양, 걸어준 전압, 그리고 그 전압을 걸어주는 시간이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 요인들을 다르게 하여 어떤 조건을 하면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았습니다. GK21팀 같은 경우에는 셀의 수와 DNA의 양을 변화시켜 보았고 GK22팀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걸어준 시간을 조절해 보았습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셀 배양입니다. 셀이 배양된 패트리에 셀만 남기고 석션을 하여 희귀함수로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트립신을 패트리에 부어 셀을 패트리 바닥에서 떼어내어주고 그와 같은 양의 컬처 미디어, 즉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물질이 포함된 용액을 넣어 세포를 중화시킵니다. 그 후 EP 튜브에 옮겨 담아 원심 분리를 시켜 셀을 가라앉히고 다시 셀만 남기고 석션해줍니다. 다음은 리서스펜션 과정입니다. 먼저 아까 가라앉은 셀 덩어리는 펠렛에 OptiMEM, 즉 트랜스펙션 할 때 권장되는 미디어를 넣어 셀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이 셀 용액에 다시 OptiMEM을 넣어 희석을 하고 셀 카운팅을 해주는 기계에 넣어 셀 수를 카운팅해줍니다. 다음은 일렉트로포레이션 과정입니다. 6웰 플레이트에 컬처 미디어를 넣고 카운팅한 셀 수를 바탕으로 용액을 희석시켜 원하는 양의 셀이 들어있는 용액을 만듭니다. GK21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하는 셀의 양을 조절시켜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포레이터에 넣을 수 있는 용기인 큐벳에 용액을 넣고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챔버에 큐벳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항값을 측정하여 저항값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 시작 버튼을 눌러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각종 값을 조절해 줄 수 있는데 GK22팀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전압과 전압을 걸어주는 초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챔버에서 큐벳을 꺼내고 6웰에 있는 컬처 미디어와 셀을 섞어줍니다. 그 후 용액을 6웰에 옮겨닫고 셀을 인큐베이트하여 과정을 저희의 실험 결과를 보았습니다. 네, 저희부터는 GK22조고요. 저희는 이 실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GK21 같은 경우는 그 볼티지랑 듀레이션을 일정하게 하고 셀 넘버랑 DNA 어마운트를 다르게 하면서 이 GFP 플러스 셀의 그 퍼센트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일렉트로포레이션으로 얘네가 들어갔다면 GFP도 같이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이 GFP의 셀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일렉트로포레이션 잘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을 좀 보게 되면 GK21조 같은 경우에는 이 볼티지랑 DNA 어마운트가 15로 일정했을 때는 셀 넘버가 이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보시면 증가함에 따라서 이 비율도 증가했다, 즉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또 셀 넘버가 1.0 곱하기 10의 역승으로 일정했을 때는 DNA 어마운트가 10, 15, 20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GFP 셀의 비율이 감소했다, 즉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경향을 분석해 볼 수 있고, GK22조 같은 경우에는 셀 넘버랑 DNA 어마운트 일정하게 하고 볼티지랑 듀레이션을 바꾸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역시 비슷하게 경향성을 분석해 보면 이 볼티지가 110으로 일정할 때는 듀레이션이 5에서 4로 짧아졌을 때 GFP 셀의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이 더 잘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듀레이션이 5로 일정했을 때는 그 볼티지가 커짐에 따라서 GFP 플러스 셀이 비율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결론 및 교차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봤을 때 흥미로운 점이 GK21이랑 GK21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 GFP 셀의 비율이 GK22에서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결론 및 고찰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사진들은 저희가 그 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두 개 사진이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거는 그냥 백색광으로 저희가 그냥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색광을 쬐고 이 GFP 셀에서 형광을 방출하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조건이나 수치는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건 GK22조,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로포레이션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핸들링입니다. 말 그대로 G를 다루는 거죠. 마우스 핸들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마우스 제노타이핑 그리고 인 뉴트로와 같이 G를 이용한 실험에서 G의 조직이나 배열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고요. 가장 가까운 목적으로는 G한테 물리지 않고 G를 만지는 것입니다. 핸들링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G가 높은 곳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생쥐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G가 잠시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고요. 하지만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은 G가 다시 손을 타고 올라와서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손가락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생쥐의 목을 눌러서 그대로 가죽을 잡고 들어 올려서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강하게 잡으면 생쥐가 질식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노타이핑입니다. 저희는 G의 꼬리를 이용해서 제노타이핑을 진행하였고요. 이 실험의 실험 목적은 유전자를 조작한 배아로부터 발생한 생쥐의 유전자형 또는 그 자손이 되는 생쥐들의 유전자형을 알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제노타이핑을 위해서 먼저 유전자를 복제하는데, 첫 번째로 G의 조직을 얻어야 합니다. 생쥐의 꼬리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여 생쥐 조직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이 얻은 조직을 녹여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얻은 생쥐의 꼬리 조직에 디텍트 PCR 98람다 그리고 프로티네이즈 K 2람다를 넣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흐른 이후 다 녹았다고 판단될 즈음 인큐베이터에서 프로티네이즈 K 효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여 주고요. 이후 그 프로티네이즈 K로 녹지 않은 털과 같은 불순물을 17,000 rpm 조건에서 원심 분리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PCR을 진행하게 되는데 PCR은 앞서 원심 분리하여 털이 가라앉은 용액의 상층액을 이용하였고 나머지는 PCR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타이핑인데요. 저희는 1.5% 아가로스 계를 이용해서 전기용동을 진행하였고 제노타이핑은 와일드 타입과 헤테로 타입 대조군을 넣었고 실험군을 각각 전기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용 제노타이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두 개가 먼저 그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와일드 타입 그리고 좌측에서 두 번째로 있는 쪽이 헤테로 타입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샘플 3번과 4번을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저희 샘플 3번은 DNA 절편이 2개 형성된 것으로 보아 헤테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샘플 4는 더 작은 연기쌍 크기의 DNA 절편이 보이므로 와일드 모델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이유가 저희는 그 생지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염기쌍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 무거운 DNA 절편을 가진 쪽이 유전자 조작이 된 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여기에서 전기용동이 일자로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좀 구부러지게 나오는 이유가 전기용동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너무 강한 전압을 걸어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실제 랩실에서 하는 거와 비슷한 실제 생지 배아를 가지고 전기용동을 진행하는 그 실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실험 결과 사정상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험 재료나 저희의 그 숙련도의 문제로 하지 못하고 견학만 한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의 거의 목적이라 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뇌신경이 발생을 할 때 신경주기 세포를 대상으로 특정 유전자에 대한 loss 펑션이랑 gain 펑션 모델을 만들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유도시키기 위함이죠. 이렇게 해서 loss 펑션과 gain 펑션을 하면 이 유전자가 그 대조군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더 없어지고 이걸 봐서 이 유전자가 발생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사전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뇌실이라는 거는 뇌 안에 서로 연결된 빈 공간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뇌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 뇌척수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뇌척수액에서는 그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주로 발생하는 세포에서는 여기 뇌실 주변에 신경 줄기세포가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 뇌실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그 전기 천공법을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네. 로스 펑션과 게인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은 일단 G를 마취시키고 G의 태아에서 그 뇌실 부분의 DNA를 그 높은 농도의 아까 전에 저희가 말한 미디프랩으로 준비한 DNA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미디프랩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험 그 시간상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해서 그 DNA는 그 인상기 때문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를 그어주게 되면 특정 방향으로 그 DNA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그 실제로 그 형질 전환을 진행할 수 있고요. 4일 후에 G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꺼낸 후 여기서 gain 펑션, loss 펑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넣어준 이 그 DNA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RNA 프랩인데 시간이 좀 없는 이상 좀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RNA 익스트랙션은 RT-PCR 후에 할 건데 이를 위한 cDNA를 많이 만들어야지 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RNA 농도를 높여주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네. 시간상 잘 진행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과정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과정은 아니고 저희가 견학만 한 과정입니다. 원래는 나머지 과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네, 이제 RTQ-PCR부터 제가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 RTQ-PCR을 실제로 사실 저희가 이거 RTQ-PCR을 원래 일렉트로포레이션 즉 그 전기 청구법으로 형질 전환을 시킨 뒤에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 방식은 아까 전 팀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거랑 동일하고 저희도 사이버 그린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 형질 전환된 셀의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돼서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질 전환된 셀의 수가 너무 적은 것에 대한 고찰도 이제 진행하려 하는데요. 일단 긴 과정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결론 및 고찰에 대해서 좀 약간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이 부분에서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GK22팀과 21팀이 함께 전기 청봉법을 수행을 했는데, 이 전기 청봉법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배웠듯이 이게 실제로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은 방식도 아니고 막 100% 성공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래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방식이 있고, 그에서 저희가 조금씩 여러 통제 변환을 이용해서 조건들을 변환을 해줘가지고 더 나은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이 좋아질까 이를 한 걸로 저희가 주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명심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GK22팀이 먼저 수행, 그리고 GK21팀이 그 후에 수행, 일렉트로포레이션을 후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결과 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거 자체는 저희가 아까 데이터표 정리된 데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부터 가장 낮은 퍼센티지,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일렉트로포레이션 즉 전기 청봉법이 잘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퍼센티지, 최소 퍼센티지를 이렇게 배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일지는 모르겠지만 GK21과 GK22 간의 비교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GK22에서의 4가지 샘플이 있었고 GK21에서의 4가지 샘플이 있었잖아요. 근데 GK22에서의 먼저 수행한 결과와 GK22에서의 4가지 샘플이 처음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나타냈고 GK21의 샘플들이 모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좀 다시 보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파란색으로 선택한 것이 각자 똑같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저희 랩에서 진행되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의 설정인데, 이거를 둘 다 각자 이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3순위로 나오고 여기서는 7순위로 나오는 등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GK22를 먼저 수행하고 GK21의 실험 먼저 수행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시간차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 발생했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많은 세포가 좋지 않은 환경, 즉 예를 들어 37도도 아니고 실제로 배지 안에서 계속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했고, 그로 인해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시간차가 없는 GK21, 22 실험분 내에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왔고, 다행히도 각자에서 표준적인 것을 모두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를 진행할 수 있었고, 데이터를 이제 통제 변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고찰해 보겠습니다. 일단 넣어준 DNA 어마운트에 따라서는 DNA 어마운트가 최대 표준, DNA 최소 순으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났고요. 이에 대해서는 DNA도 사실상 세포에다가 총알처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넣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DNA가 많으면은 결국에는 세포 통과를 많이 하는 것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세포의 손상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DNA 어마운트가 과도한 경우 세포 사멸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DNA 어마운트가 그리고 셀 넘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셀 넘버가 최대인 것이 표준인 것보다 더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때 일렉트로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DNA가 셀 안으로 결국엔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셀이 많을수록 일렉트로포레이션 확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만약에 확률이 더 셀이 많을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최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더 많은 셀 넘버를 추가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실험 그래가지고 이거를 곡선으로 그려봐가지고 실제로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티지, 실제로 흘려준 볼트 수를 재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볼티지가 최소일 때가 가장 높고 그 다음 표준, 최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표준으로는 110V로 진행을 하고 최대로는 130V를 저희가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때 그리고 볼티지 최소일 경우에는 90볼트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강한 볼티지로 110볼트, 130볼트는 좀 약간 강한 볼티지를 가해줬기 때문에 세포가 사멸하는 수가 많아졌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때 또 똑같이 90볼트가 뭐 최적의 조건인지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볼트 이하의 조건에서 실험을 통해서 계속 더 낮춰주는 실험을 통해서 뭐 가장 좋은 조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실제로 저희가 전기를 흘려주는 시간입니다. 듀레이션이 저희가 표준에 비해서 적은 거를 잡았는데 적은 거를 잡았을 때 표준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5ms가 저희가 원래 표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세포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전압을 가해줬다고 약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볼티지와 같이 너무나 강한 충격을 오랫동안 가해주기 때문에 세포 사멸의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게 또 3ms 이하의 조건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더 좋은 조건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가 저희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간상 5일이란 시간상의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그 동시 일렉트로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셀이랑 DNA를 저희가 제공받고 그거를 진행을 한 것이고 미디 프랩, 미니 프랩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따로 그 동시에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상의 그 시간차는 이게 원래는 시간이 충분했다면은 동시에 이렇게 쭈르륵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하게 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실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표준 이렇게 예쁘게 데이터가 뭐 잘 나온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표준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조건들을 찾아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